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리튬 배터리 전기차에 잇따른 화재 대책이 부실하다는 뉴스 짚어보고요. 전주시가 공원 주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살펴봅니다. 교원단체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전담학교 설립을 주장했는데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섰는데요. 전망과 과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였죠.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달에는 군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이 리튬 배터리 문제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지난달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8월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가 되어 있던 쉐보레 전기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이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 있던 이 리튬 배터리가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이 좀 났음에도 이제 정부와 이제 이 제조사 측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소비자들의 좀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것 외에도 바로 이번 주였죠. 이 화성에서 있는 이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사건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지금 23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작년에도 이제 수차례 이제 리튬 배터리가 이제 폭발해서 그 차량에 있던 차량이 완전히 전소되는 이런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1세대 전기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화재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차 화재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을 하면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의 화재 진압은 어려운 이유가 리튬 배터리 특성상 물을 뿌리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로서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약품이 좀 제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로 만든 모래를 뿌리고 있어서 이렇게 화재를 진압을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 제주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가 불이 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까지 3시간 30분이 걸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리튬 배터리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리튬 배터리 특성상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피해가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네, 군산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주변 피해 차량까지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상을 한다는 건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다는 셈인데, 자, 제조사, 정부, 후속 조치는 아직 없다고요? 네, 그 차량 제조사인 이제 이 쉐보레 측과 배터리 제조사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 측이 이 차주에 대한 그 보상 그리고 그 근처에서 있었던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 대해서 모조리 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아직 차량의 어떤 부분이 결함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이나 어떤 추가적인 배상에 대한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로서는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추가적인 이제 대처를 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되려면은 어떤 이 차량의 어떤 부분이 이제 배터리의 어떤 부분이 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어야 리콜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상이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 차량 차주들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입장, 뭐 특히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차량을 운행한다라는 건 좀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뭐 리콜 부분이나 어떤 뭐 매뉴얼 같은 게 좀 생겨서 뭐 차량을 뭐 완전히 충전시키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좀 어떤 방법을 좀 원하는 좀 편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완전 연소가 되는 것밖에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개발되어 있는 이 소화 약제가 전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리튬 화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개발을 하고 또 그때까지는 좀 어떤 이제 수입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내 주요 공원 주변 65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전주시가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한 곳은 이 전주 시내 8개 공원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고도 제한 지구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시내 8개 공원에 대해 약 752만 제곱미터를 이제 고도 지구로 지정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7년 만에 고도 지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이 7월까지 주변에 이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뭐 시의회의 의견을 들여서 뭐 이 고도 제한을 얼마나 해제할 것인지 뭐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해제 대상 지역과 고도 제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전주시가 고도지구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이 면적은 시내 8개 공원 주변에 655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대상 공원을 보면은 덕진공원, 가련공원, 그리고 인후공원, 화산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공원 이렇게 5개 공원이고요. 그리고 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를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완산공원, 기린공원, 산성공원 이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주시는 이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뭐 도심의 경관이나 어떤 열악한 정주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 재정비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난개발과 주변 주만권 침해를 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민단체나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전주시가 전주천에 있는 벌목을 베어낸다던가 또 이렇게 이런 고도 제한 것들을 좀 완화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 좀 전주시가 좀 난개발에 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공원 주위에 있는 고도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면은 이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제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이 계속 이제 생기면서 난개발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도시 미관이나 환경 그리고 교통 이런 체증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없이 고도 제한만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도지구 재정비 문제는 이 찬반 논란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공청회나 좀 주민 수렴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전주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자 7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는 이 주민 설명회와 이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면 주민들의 제안한 의견을 검토를 하고 이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전주시 의회의 이제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제 심의 등을 거쳐서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에 이제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라는 구상인데 물론 이제 속도감 있게 어떤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은 좀 좋지만 이렇게 찬반 논란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계각층의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주 지역 한 초등학생이 학교의 교감에 뺨을 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동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 3학년 학생이 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뺨만을 때린 것이 아니고 이제 아주 심한 욕설을 사용하고 또 팔뚝을 물고 뭐 침을 뱉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제 교원 노동단체에서는 이러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둘러싼 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이 선생님들의 좀 어떤 고충 등을 좀 토로하고 나섰는데요. 수업의 차질을 빚음은 물론 뭐 교권과 학습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교원 단체에서는 이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의무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교육 활동과 이제 생활 지도를 이제 위한 수업 방해 학생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교권과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좀 침해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좀 이런 법 등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교감 선생님과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학교 측에서는 이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이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출석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현재 이 학생의 학부모는 지금 이 전주교육청에 의해서 이 방임에 의한 이 아동학대로 좀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이 학생의 학부모에게 어떤 학생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좀 수차례 이제 권유를 했는데도 이 부모가 이 말을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 방임이라고 보고 이제 학대를 이유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피해를 입은 분이 어떻게 보면 교감 선생님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이 해당 교감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이제 두고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네, 정서나 심리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행동 장애를 보이는 이른바 이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 교원 단체가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담학교 설립을 주장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요? 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정서상, 심리상, 행동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좀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 바람직하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라는 이런 교원단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제 이 교원 단체의 이제 주장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이 학생들에게 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들을 이제 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교권의 침해도 적어지게 되고 이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일반 학생들에게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고 그 해당 학생들은 좀 천천히 어떻게 보면 교화하고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교원 단체를 어떤 대안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좀 인가를 좀 먼저 시켜야 되고 좀 뭐 재정적으로도 좀 지원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인력적으로도 어떤 교사들을 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좀 요청하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리는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상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 교원 단체를 대안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인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전북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바이오 기업과 잇따라 투자 협약을 했는데요. 이는 전북이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돼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전북의 우수한 연구진과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도록 육성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북의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과 분야별 연구 개발 시설은 어떠한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 조용군 전북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장, 황경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바이오 산업인데, 자, 오택림 국장님, 바이오 산업의 개념과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바이오 산업은 통상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이 의학 약품 쪽에 적용되는 레드 바이오, 그다음에 생물 자원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되면 이제 그린 바이오. 우리가 보는 또 식품이라든가 동물 의약품 분야가 될 것이고, 이게 또 생명공학 기술이 화학이나 에너지 쪽으로 적용된다고 치면 그게 화이트 바이오입니다. 참고로 산업부에서는 이런 세 가지 분류를 바탕으로 다시 8개의 세부 코드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황경화 분소장님,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이제 바이오 물질의 안전성 평가하고 또 독성 물질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제 얼핏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안정성 평가라고 하면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안전성 평가, 무슨 산업안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연구소는 화학이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즉 독성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성 평가를 연구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산학연 지원을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독립해서 부설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화학, 바이오 각종 물질에 대한 설치류부터 영장류까지 동물을 사용한 독성 평가를 진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독성 예측 기술 개발, 그리고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등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독성 연구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전북분소는 흡입이나 영장류, 미니픽을 활용한 독성 연구로 첨단 GLP 인프라를 구축을 하였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나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 호흡기로 노출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종장기, 이식이라든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용곤 교수님, 바이오 하면 이제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를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자, 전북이 바이오 관련 특구를 신청할 때 오가노이드, 즉 유사장기 분야에 신청을 했는데 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오가노이드란 말이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이 오가노이드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사장기라고도 하고 또 장기 모사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뭐 심장이나 폐, 간처럼 특정 장기를 체외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바이오 기술의 결과물인데요. 이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줄기세포가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체외에서 조직 배양을 통해서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실은 이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은 결국 어떤 개별 환자의 그 세포 유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구축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신약을 개발할 때 새로 만들어지는 약이 어떤 환자에게 안전한지 또는 효과가 있는지를 쓰기 전에 미리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런 평가를 어디에다 하냐면은 동물에다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이 굉장히 그동안의 필수였는데, 문제는 이 동물 실험에서 어떤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갖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임상 단계의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효과가 없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전체의 92에서 95%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떤 효과 물질을 찾아서 실제로 신약이 나오는데 걸릴 때까지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중간에서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동물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아예 사람의 세포를 이렇게 동물 실험하는 것처럼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오가노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줄기세포 배양과 같은 뭐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먼저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바이오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현 주소는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첨단재생의료법이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바이오 신약들을 이제 실제 임상 시험을 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을 했고 사실 늦었습니다만 지금 앞서가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지금 현재 이런 신약 개발이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어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들이 연 평균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10 내지 20%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제약 시장 규모가 한 1.5조에서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조 원에서 3,000조 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 제약 시장 규모는 한 1점 몇 % 정도 되는 한 30조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이오 의학 시장은 글로벌하게는 한 그중에 한 반절에서 적게는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이오 의학 시장이 전체 제약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고 지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택림 국장님, 전북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기업과 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바이오 기업은 총 2,211개, 전국 대비는 약 3.9% 비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드바이오 쪽의 기업들은 약 94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 유치 그 상황을 보면 최근 3년간은 약 한 30개 정도 기업이 왔고 그 중에 한 16개는 이제 올해 상반기 6개월 정도의 기업들을 유치한 거니까요. 상당히 기업들 유치 그 가속도하고 좀 붙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업 중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들은 아까 우리 그 조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가노이드 분야의 그 탑 3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지 넥스텐 바이오, 그다음에 강수텐 바이오테크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 상당히 이제 그 시장에서 알아주는 어떤 재생치료제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진전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황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도내 이제 이런 바이오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연구 기관은 전체 55개 저희가 총 55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7개가 이제 바이오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유치하게 된다면 이 연구 기관들과 같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한테는 이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황경화 소장님, 연구소가 현재 정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정읍은 다양한 정부 출연 연구소가 밀집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기업과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을 제외하고 이런 지방 도시에 출연연 연구소가 3개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정말 눈앞에 보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도 좀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외에도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 그리고 전북대학교 첨단 캠퍼스 이런
학교도 있고 그리고 첨단 과학산업단지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유치 중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제약 실습을 위한 실습동도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산학연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전임상 효능 검증하고 비임상 독성 검증 기술력까지 가진 모든 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야말로 정부나 그리고 전북도 정책에 맞춰서 신성장 동력 바이오 산업 단지로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태근 국장님, 전북특별자치도가 뭐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들은 무엇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린바이오 대표가 이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레드바이오 대표가 약품인데 그러면 식품하고 약품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사실 이제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 이제 식품을 조금 부가가치를 높이면 이제 메디푸드가 될 수가 있고 메디푸드가 조금 기름을 높이면 건강기능 식품이 되고 건강기능 식품을 조금 그 기름을 높이면 약품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그린바이오하고 레드바이오를 융합시키는 어떤 사업 영역을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가노이드 기반의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모 신청한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오가노이드를 통해 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자 맞춤형 그 분석 진단 서비스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최후에는 재생치료제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하면서 드디어 레드바이오 쪽에 이제 저희가 진입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의 우리가 갈 길이 비로소 정해졌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근 원장님, 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까, 성장 잠재력,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오늘 이 토론의 고민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기업이 여기에 잘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마련하고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근데 사실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같이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의외로 전북은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이번에 특자도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이런 규제 특례를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 레드바이오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는 실은 아직은 저희에게는 정답이 없다고는 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아까 선도기업 얘기도 해주셨지만 좋은 기업들을 여기 앵커 기업으로 만들어서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속담에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꿰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이런 속담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꿰 것인가가 굉장히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영리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들이 원하는 이런 좋은 환경, 예를 들면 시설 장비가 구축된 개방형 실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 소장님께서도 자, 전북의 연구기관의 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또 R&D 인프라 구축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는 이제 정읍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북으로 좀 확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바이오 특화단지에 관련된 여러 회의나 세미나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전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고 연구기관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관들을 합쳐서 연구 개발, 비임상, 임상, 생산, 치료까지 하나의 링크로 연결해서 이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많은 기관이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이 전북의 다양한 연구 기반 시설, 이런 탄탄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연결하고 사업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인허가 규제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자치도와 TP에서 이 일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게 된다면 이 전북도에 있는 연구기관이 모든 기관이 합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국장님. 자, 전북은 농업에 기반을 둔 농생명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꾸준히 키워왔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가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모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동안 왜 빛을 발하지 못했느냐 두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가 뭘 할 건가를 갖다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있는 기관들을 갖다 뭐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그런 구슬을 깨는 그 문제를 못했다는 것이었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이제 사업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산업별로 얼라이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R&D 자금 지원 재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 우리도 바이오 융복합 산업, 그다음에 그린하고 레드를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신성장 동력군을 얻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소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오 산업을 뭐 선도할 기업이라든지 의약품 기업 또 전후방 연구한 기업이 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바이오 기업은 R&D 기관이라든가 혁신 기관이나 대학이나 병원 이런 여건에 비해서 이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생태계가 조금 구성이 조금 빈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정책을 할 때 가장 큰 우리 타겟은 관련 기업들 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개, 재작년에 뭐 4개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6개를 했고 저희들 목표는 이제 연간 앞으로 5년간 매년 30개씩 해서 150개 정도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정말로 이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제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하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이제 또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황 소장님. 자, 마찬가지로 지역 연구기관으로서의 뭐 한계라고 그럴까요? 부족하거나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연구 개발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들이 모여야 되는데 저희 연구소는 이제 정읍에 있는데 정읍 분소에 있으면서의 어려운 점의 하나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 소도시다 보니까 인력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왔다가도 금방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전북과학대와 함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재 양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전북 지역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과 같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가 좀 더 긴밀히 연계를 해서 이런 지역 인재 양성에 좀 힘쓰고
그리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자체의 정주 여건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비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인력 확보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을 들여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도의 노력이 바이오 이런 산업에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요. 모든 연구 개발 분야에서 메카가 되는 건 힘들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전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정말 특출나게 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거, 나아가 국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검토를 해서 차별화하고 그런 분야를 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원장님, 레드바이오 관련해서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책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황 소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특화단지 때에서 우리가 응모한 이 오가노이드 분야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잘하는 어떤 기관이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곳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빨리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또 그 중에서도 또 특화시켜서 이거를 육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이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전라북도에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전북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인력을 키우면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되게 수도권으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가게 되거든요. 그런 인력 유출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인력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응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요. 결국 이게 우리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학생이나 대학원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진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박사과정 등등의 이런 것이 잘 된다. 또 아주 굉장히 뭔가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보장되어야 많이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특화단지 준비하면서 전라북도와 연계된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가 꽤 많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력 양성도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 거점과 연결을 해서 연수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하버드나 존스홉킨스나 뭐 유럽의 뭐 키스트 유럽 연구소 등등이 우리하고 이번에 많이 알게 됐는데 정작 그 해외 현지에서는 그 현지에 있는 그 학생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국내 학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줘야 채용을 해서 이제 연구 그 인력을 꾸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내하고 이렇게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로 수요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 연계형 연수형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국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사실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한데 오히려 전라북도의 해외 좋은 곳에 연수를 갈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어떤 기술을 배워올 수 있고 자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중에 그런 친구들에게 또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지원이 꽤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 국장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우리가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 하면서 뭐 알게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미국에 보니까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RTP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고 여기도 보니까 1950년대 이제 농업을 주로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생물 산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레드바이오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세계 5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 농업 기반이고 그다음에 지금 식품을 해왔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가노이드 기반의 레드바이오까지 이제 진출을 할 목전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RTP 사례를 잘 연구해서 그 궤적을 좀 이렇게 더 빨리 그다음에 더 좋게 만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제 기업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 R&D 이 산업의 특성상 이게 R&D가 중요하고 R&D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 그다음에 우리 연구기관 그다음에 대학 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 저희가 바이오 특화 펀드도 이제 한 900억 규모로 지금 현재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펀드를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지게 된다고 치면 정말 기업들이 그 기초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가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게 커지게 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 산업 전체 생태계가 이제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드디어 사실 그 레드바이오에 진입을 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또 알렸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그 기업 유치 그다음에 연간 1,000억 원 투자 그다음에 글로벌 우리가 협력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 그 27개 기관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그 조화롭게 약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치면 아마 우리 뭐 그 최소 저희 10년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한 20년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정말로 그 국내에 굴지의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바이오 산업 전망과 연구 개발 분야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화 소장님.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 바이오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을 거라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많은 펀드를 마련을 해주시고 있고 또한 모든 기관들을 모아서 같이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그리고 국제 협력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선 이제 어떤 헤드쿼터가 잘 조정을 해서 일정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의 바이오 산업이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용곤 원장님. 네, 저희 전북대학교 병원은 이 전북 특자도에서 이제 그 표명한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 방향에 발맞춰서 이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레드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나가려고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지난 4월 말에 오가노이드 혁신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연구비 수익 규모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1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 더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마침 작년 12월에 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바뀌게 됐고요. 또 여기에 의료기술협력단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이제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당면한 과제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통과해서 저희가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번에 전북 특자도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그 유효물질 개발부터 시작해서 비임상, 임상 1, 2, 3상 그리고 사업화까지 전주기가 사실 지원이 필요한데 GLP, GCP, GMP가 다 갖추어진 이 단계에서 전북은 모두 다 갖추고 있고 앞으로 더 고도화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전북대학교 병원이 핵심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택림 국장님.
그 소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바이오 산업이 긍정적이고 이제 그 바람직한 그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씀해 정말 힘이 좀 나는 그 마음이고요. 저는 이제 그 우리 바이오를 바라볼 때 이제 꼭 그 겹치는 느낌이 이제 우리가 겪었던 IMF를 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K컬처라는 한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쟁력이 그 전에 그 별 볼 일 없다가 그때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그 1위를 하는 그런 그 근거는 거기 IMF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본다고 쳤을 때 우리에게 그런 계기는 어떤 것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계기가 그게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오 특화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 그리고 이런 그 방향성, 그리고 이제 기관 간에 함께 해보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번에 그 다 엿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발표 평가에서는 상당히 그런 전체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좋은 평가도 아마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그런 모든 어떤 사업들을 뭐 바이오 특화단 지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그 뚝심 있게 한다고 치면 언제 어느 순간 보면 전라북도가 그 그린바이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드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진짜 산업 그 전체를 갖다가 일으키게 된 그런 전략을 잘 구사했다라고 언젠가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도 불리는데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각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은 조금 늦게 뛰어들었지만 관련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